여기 스웨덴의 한 식당의 문구입니다. 중국인들 안 받아요. 다소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을 써놓은 듯 적혀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식당에서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에게도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식당 주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현재 스톡홀름에서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인인 어머니와 스웨덴이 아닌 다른 노르딕 국가에서 이주를 온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고, 그래서 스웨덴어뿐 아니라 영어와 스페인어까지 능통합니다. 저는 물론 스웨덴에서 태어나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스웨덴인으로서 정체성과 국적을 가진 분명한 스웨덴인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스웨덴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이에요. 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스웨덴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처럼 스웨덴에서 태어났지만 순수한 스웨덴인이 아닌 이민자의 자식인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저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민자 2세로 스웨덴에서 자라오면서 인종차별을 하거나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크게 느낀 적은 없었고, 다른 이민자들인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했어요. 호기심 많은 성격 때문인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민 스토리를 듣는 게 흥미롭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어요. 특정 국가에 대한 좋고 싫음은 없고 각 나라에 대한 이미지만 있을 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입학 후 한 동양인처럼 생긴 여자친구가 눈에 띄었어요. 새학기라 친구를 사귀는 시기인데 저는 주로 제가 먼저 다가가 친구를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여태까지도 그랬고 이민자인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죠. 저는 그 동양인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이름은 애나라고 했어요. 그녀는 본인을 스웨덴인이라고 소개하였죠. 그리고 억양과 발음 말투에서도 전혀 이민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니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어릴 때 입양된 케이스였죠. 사실 스웨덴에는 한국인 입양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종종 보긴 했지만 지금처럼 친구가 된 경우는 처음이라 관심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 입양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표지는 1986년 외신 더 프로그레시브에 실린 한국 해외 입양 관련 기사 메인 표지인데 이 뜻이 판매될 아이들은 한국인이 만들고 미국인이 산다라는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었죠. 그로부터 37년이 지나 한국의 입양 문제를 해외에서도 문제 삼고 있고 그 시작이 스웨덴이어서요. 스웨덴 최대 입양기관인 입양센터는 내년부터 한국 아동의 입양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 아동 입양을 시작한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입양센터는 현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5명의 아이들까지만 받은 뒤 한국과의 입양 중개 업무를 청산한다고 하였죠. 그건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시작된 해외 입양 역사에서 특정 국가가 한국 아동 입양을 중단하는 건 스웨덴이 처음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고아, 기아로 호적 조작과 입양 수수료 때문이었죠. 지난 64년간 해외로 입양된 16만 명의 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친부모가 살아있는데도 고아로 호적이 조작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입양된 애나라는 친구도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으나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했고 자신이 온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있다고 했어요. 스웨덴이 다문화 사회라고 해도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하더라도 외적 모습과 인종이 다른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다를 때 느끼는 소외감과 배척감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애나와 친하게 지낼 무렵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진짜 한국인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그녀 또한 저처럼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잘 다가가는 성격인 것처럼 보였어요.
수연은 애나에게 다가가 한국 사람 아니냐고 물었고 애나는 아니라고 스웨덴인이라고 대답하였죠. 그러면서 애나는 스웨덴인이지만 한국에서 왔다고 입양하라는 사실을 말했고 수연은 몰랐다고 무례했다면 미안하다고 하였어요. 그러자 애나는 자신이 부모님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자각한 뒤로 한국 태생이며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스웨덴인이자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그러면서 애나는 수연에게 한국어를 꼭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제안하였고 이참에 저도 애나를 따라 수연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애나와 저는 수연을 한국어 선생님으로 받들며 배웠고 생각보다 한글은 굉장히 빨리 습득할 수 있었어요. 수연은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직접 만든 글이라고 하였죠. 자음과 모음 소리가 나는 대로 적기만 하면 되니 이렇게 간편하고 편리한 글자가 있었나 신기했어요. 저는 수연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우리 아빠가 하는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고 애나와 수연 이렇게 셋이 아빠의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마을버스에 탔는데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무슬림 할아버지가 수연과 애나에게 손짓하며 가까이 오라고 하였죠. 그는 레바논에서 온 사람이었고 그녀들에게 친근한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나는 동양인이 다 비슷하게 느껴지거든. 혹시 중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수연이 그 외국인을 대하는 한마디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레바논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시리아 사람인지 요르단 사람인지 레바논 사람인지 얼굴만 보고 구분 못해. 너는 아마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구분할 수 있겠지? 그건 내가 그 문화 안에 속해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중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겠지? 이렇게 말하자 레바논 남자는 알았다고 하고 사라졌죠. 옆에서 보는 저는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침착하게 조목조목 말하는 그녀를 보고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오히려 그런 질문에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꽤 똑똑하다고 하던데 그녀를 보니 대응하는 방식도 감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차갑고 단호하게 상대방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중간에 어이없는 에피소드를 뒤로하고 아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동양인 남자와 아빠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빠의 설명을 듣자면 그는 한국인이라고 하였고 메뉴를 주문할 때 선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뿐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자 그 한국인은 음식도 안 나왔는데 왜 돈을 내냐고 결제를 거부하는 중이었던 거죠. 우리는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그 자리로 다가갔는데 코끝으로 심한 악취가 느껴졌어요. 수염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위생적이고 그들 주변에만 가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전혀 한국 사람 같지 않은 떡진 머리와 쾌쾌한 냄새는 식당 전체를 곧 악취로 물들릴 것만 같았죠.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어플 결제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와 아빠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분명 한국 사람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이상해 다시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고 그는 자기가 한국인인데 뭐 불만 있냐고 스웨덴어로 대답하였죠. 그러자 옆에 있던 수연이 그 남자에게 한국말로 뭐라고 말을 했고 그는 수연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수연에게 뭐라고 말했냐고 물으니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그건 저도 요즘 한글을 배우고 있어서 세종대왕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은 수연의 말조차 못 알아듣는 듯 보였죠. 그녀는 이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이며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 쫓아내야 상황이 끝날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죠. 아빠는 한국인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중국인이었다니 다른 나라 사람 행세를 하며 추태를 부리는 게 너무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것 같다고 중국 사람들은 왜 저러냐고 도발대발 하셨어요. 아빠는 그 즉시 경찰을 불렀고 그는 경찰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충격적인 행동을 하였죠. 상황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자 그 중국인은 더 세차게 발을 구르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미친 사람이 날뛰다가 무얼 하려나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던 저희는 그의 행동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똥을 누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그 장면을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로 제가 태어나서 본 장면 중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장면이었죠. 그 장면을 본 우리는 모두들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침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들리자 그는 엉거주춤 급하게 바지를 올려 문 밖으로 달아나려고 했죠. 저 미친놈은 혼을 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 누구도 냄새나고 바지까지 벗은 그 중국인을 맨손으로 잡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 중국인이 밖으로 나가며 달리는데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수연은 몸을 살짝 돌리더니 달리는 중국인의 다리를 지켜보다가 템포에 맞춰 발을 걸어 그를 넘어뜨렸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덕분에 중국 남자는 도망가지 못한 채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아빠는 수연 덕분에 상황이 마무리가 잘 됐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며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전부 주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요즘 중국인들의 노르딕 드림으로 스웨덴 이주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칸디나비아의 중국인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고 스웨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수는 세기가 바뀌면서 약 8,000명에서 지난해 38,000명 이상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죠. 요즘 발달한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국 플랫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스칸디나비아를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노르딕 스타일이라는 문구는 가구, 옷, 귀리, 우유, 라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유행을 했어요. 이 중 일부는 이케아의 성공과 관련이 있었죠. 트위터와 같은 소셜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노르딕홈 해시태그는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스칸디나비아의 관대한 복지국가와 진보적인 사회개혁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특히 부부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480일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스웨덴의 정책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중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죠. 그리고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은 스칸디나비아를 더욱 과장시켰다고 했어요. 스웨덴에 거주하는 동영상이나 블로거들은 저렴한 주택, 강렬한 노동문화, 보수적인 사회적 태도 등 현대 중국 생활의 좌절로부터 안식처로 북유럽을 소개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스웨덴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예상치 못한 단점에 부딪힌다고 했죠.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생각보다 높은 스웨덴의 물가를 꼽았어요. 외식부터 커피 한 잔까지 중국에서 별 생각 없이 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돈을 절약하기 위해 피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겨울은 오후 3시 이전에 해가 지고 스웨덴 북부에서는 해가 전혀 뜨지 않는데 이는 우울함과 건강상의 문제 발생으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였죠.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은 일을 느리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 라곰이 되는 기술을 배워갑니다. 라곰 생활은 균형이 잡혀 있고 차분하며 너무 바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와 베이징처럼 끊임없이 분주하게 지내다 이런 곳에 오면 지루함과 우울감까지와 적응하는데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젊은 중국인들은 스웨덴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엉망인 곳에서 자란 이들에겐 스웨덴은 너무 좋은 곳이라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죠.
이렇게 스웨덴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였죠. 얼마 전 스웨덴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중국인 투숙객이 호텔 로비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숙 거부를 당하고 경찰에 의해 쫓겨났고 해당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공동묘지에 버려 큰 문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건의 진실은 이랬어요. 한 중국인 가족이 원래 오후 2시에 호텔에 체크인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 측에 로비에서 좀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호텔 직원이 거절하고 경찰을 부른 거죠.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이들을 강제로 로비에서 쫓아냈고 경찰차에 태워서 공동묘지 근처에 내려놓았다고 가족은 주장했어요. 중국의 황구시보라는 신문은 호텔이 폭력적으로 그들을 쫓아냈다. 경찰이 부모를 구타했다고 보도했어요. 또 경찰이 이들을 내려놓은 곳이 무서운 장소였고 동물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가족의 말을 인용했어요. 이 중국인 가족은 결국 당일 공항으로 가서 스웨덴을 떠났고 스웨덴 경찰이 노인들에게 저지른 일은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크게 비난했죠. 하지만 스웨덴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인 가족이 입실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고 몸이 불편해서 로비 소파에서 잠을 자려 했지만 호텔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호텔 측은 중국인 가족이 큰 소리를 내자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부모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고 전했어요.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에서도 경찰의 폭력보다는 중국인 부모가 길바닥에서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매체는 중국인 어머니가 울면서 경찰이 사람을 죽인다고 외치는 장면을 보도했죠. 또 경찰이 이들을 내려놓은 곳이 공동묘지라는 것도 과장된 표현이었어요. 사실 그곳은 스톡홀름 중심에서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철역 근처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원 내 묘지였어요. 이 상황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중국 인터넷에서도 스웨덴 경찰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점차 사그라졌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외국 여행 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서방의 법대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일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전통 문화를 스웨덴까지 가져갔다고 중국인 관광객을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국인들과의 비화를 이야기하면서 아빠 식당 근처에서 다른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한참을 웃으며 공감했다고 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하며 예의가 바르며 또한 식당에서 대부분 하는 일을 스스로 한다고 했죠. 오늘 벌어진 아버지 가게에 왔던 중국인처럼 그 아저씨 식당에도 한국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이 있어 그 아저씨는 중국인 출입은 금지한다고 했어요. 아주 중국인들의 행동에 학을 떼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출입해. 진상 피우는 중국인이 있어 여권을 보여달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중국인과 한국인은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며 저희 아빠한테 조언하듯 말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가게 입구에 들어설 때 한국 사람들은 과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착석한다고 하였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냥 다짜고짜 들어와 식당에서 가장 편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지 않은 채 자리로 돌진한다고 했죠. 수연은 공감이 가는 듯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더니 웃음이 터진 듯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억양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다고 했어요. 한국말은 억양이 부드러운데 중국어는 억양 자체가 높낮이 기복이 강해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할 정도라고 말투만 들어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죠. 계산할 때도 중국인들은 종업원이 계산서와 카드를 가져다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카운터로 직접 와서 본인이 계산하려고 한다고 하였어요. 그 말을 듣고 수연은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맞다고 한국의 식당과 카페는 대부분 직접 카운터에 가서 직접 계산하는 시스템이라 자기도 스웨덴에 와서 처음에 그랬더니
식당 직원분이 너무 놀라며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디테일을 잘하냐고 재밌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수연의 호응에 신이 나셨는지 일은 안 하시고 우리 테이블에 자리 잡아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의 주문을 할 때의 특징도 얘기하고 싶다고 말을 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옆에 종업원이 서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했어요. 보통은 주문할 때 종업원에게 메뉴에 대해 물어봐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게 하는 게 미안하다며 늘 결정되면 다시 요청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였죠. 그리고 계산을 할 때도 특징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계산을 하려고 하면 늘 테이블 위에 있는 영수증을 가지고 출입문 앞에 있는 계산대로 향해 간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종업원이 음식이나 식기 그릇을 치워야 하는데 자기들이 먹은 접시를 스스로 다 치우고 어디에 갖다 놓아야 하나 두리번거린다고 하였죠. 그 얘기를 듣자 수연을 깔깔대며 웃으며 맞다고 하면서 한국의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는 직접 계산하는 셀프 서비스가 많아. 그런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면 꼭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스웨덴에 와서 한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마시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다 먹은 컵을 들고 음료가 나왔던 곳을 향해 가져다 놓으니 종업원이 굉장히 신기해하며 그건 제가 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였죠.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고 한국 사람들은 저런 특징을 가진 게 맞다고 너무 잘 묘사하셔서 재밌었다고 한참을 웃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도중 경찰서에서 소란 피우던 한국인 행세를 하던 중국인에 대해 묻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경찰들은 그가 식당에서 혹시 한국인이라고 대답했냐 확인을 하였죠. 저희 아빠는 너무 놀라 맞다고 알고 보니 중국인 같은데 한국인 행세를 하며 다니고 있다고 대답하며 혹시 경찰서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경찰의 대답은 너무 놀라웠어요. 그는 사실 중국인이었고 한국 위조 여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그의 사기 행각에 너무 놀라웠어요. 단순 국적 사칭 사기를 넣어서 위조 여권까지 발행해 들고 다니다니 너무 황당할 노릇이었어요. 저희 아빠도 그 얘기를 듣더니 중국인들은 안 되겠다며 중국인 들어오지 말라는 표지판이라도 붙일까 하며 저에게 물어보셨죠. 그러자 수연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모든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사칭하며 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단순한 식당의 표기 하나로 감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녀의 말도 맞는 게 중국인들은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만 온 동네방네 소문내며 다니는데 아빠 식당에서 그런 표기를 한다면 좋을 게 없다고 여겨졌죠. 식당에서 중국인이 한국인을 사칭한 심각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녀 덕분에 마무리가 잘 되어 다행이었어요. 아빠는 그녀에게 한국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수연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문제 있는 중국인들을 보면 종종 해결해주러 식당으로 출동하러 가기도 했어요. 존중받기를 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말이 있듯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한국인 수연은 정말 멋진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스웨덴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짝퉁 코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